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해돋이는 저는 마당에서 봤습니다. 뭐 마당에서 봐도 뭐 그 해가 그 해니까 뭐 딱히 감흥은 없더라고요. 그냥 새해 한 해에 떠오르는 해구나라는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뭐 다 멋있는 해로 보이긴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앞으로 일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새해에는 더욱더 활기찬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작년 말부터 시작이 되었죠.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던 신종 코일구 바이러스 여파. 이것은요, 1년 내내 세계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줬습니다. 유례없는 코일구 사태는 77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영원히 변화시키는 단초가 되었고, 최근에 나온 코일구 백신들의 제약사들이 부작용 여파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약속하에 백신이 급조되어서 빠르게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집단 면역이 불가능할 정도의 수량과 느린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 1차분의 부종량을 2차 분량의 물건을 미리 땡겨 쓰는 방법으로 현재 접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게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여기저기에서 튀어나오기 시작을 했고,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세상에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양한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을 기초로 하는, 그러니까 코로나 방송은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 급변하게 될 앞으로 미래의 변화의 조짐들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영원히 바뀌게 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끝나게 될지 아직은 미지수지만, 이 변화는 상당 기간 오래 지속될 그리고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데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를 통해 팁스들이 앞으로의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빅브라더의 도래가 시작이 됩니다. 글로벌 보건 위기 속에서 빅브라더 정부가 다시 유행처럼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철학자 토마스 홉스가 국가와 사회 계약론을 이야기했던 전설 속 바다괴물 리바이어던의 소설을 연상케 하는데, 정부는 리바이어던의 소설처럼 국민들이 어디에서 다녀왔고 누구를 만났는지를 과거의 통치자들처럼 아무 허락 없이 무단으로 추적을 했고, 최근에는 고용주가 임금을 지불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직접 개입해서 정부가 대신 해결해 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이 정부에게 손을 벌리고 정부에게 의존하는 현상은 코일9 사태 이후로 갑작스럽게 급증을 했는데, 이것은 근대의 자유시장주의가 서서히 퇴보하고 있다는 현상과 같고, 대신 정부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중앙 집권 사회주의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코일9 출현의 기점으로 국가들이 기존의 자유시장 체제를 바꾸면서 새로운 금융과 정부 중앙 집권 시스템으로 세계 질서를 변화시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의 변화 양상이 매우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정치계 수장들은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그 위치 추적이 매우 효율적이라는 명분으로 이제 국민이 아닌 중앙 정부로부터 국가의 모든 권한을 서서히 양도해주고 있고, 국민을 코19로부터 지킨다라는 일방적인 명분으로 국민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국민들의 아무런 허락 없이 이것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만 보더라도 중국이 범죄 차단을 목적으로 CCTV 설치를 급증시키고 있었지만, 감시 카메라와 범죄 감소 간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었다는 것, 그리고 반대로 반체제 인사 및 소수민족 탄압 등에 이것이 오히려 악용되는 쪽으로 사용되어져 있다는 것이 그 실상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한국 역시도 9초에 한 번 CCTV 화면에 사람들이 포착되고 있는데, 이것은 8에서 10걸음마다 CCTV가 설치되어서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자료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로 나온 실제 통계치를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에 설치된 CCTV 대수는 약 800만 대 정도인데, 이 정도의 CCTV는 인간 감시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는 중국마저 넘어서는 세계 최다 수준이라는 것과, 이렇게 많은 CCTV가 아무런 보안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 각국 거리에 설치된 CCTV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불법적인 앱도 나와 있으면 물론, 심지어 CCTV 서버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인터넷에 아무렇지 않게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2016년과 2019년 두 번에 걸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내 이용자들의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해외에선 여전히 아무런 제약 없이 접속이 가능했고, 더 은밀한 D웹이나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서울, 인천뿐 아니라 전 세계 길거리를 훤히 들여다보는 사이트들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관리 부재로만 볼 수도 있겠지만 면밀히 살펴보자면 우리가 지금껏 소중히 생각했던 개인 정보가 얼마나 쉽게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쉽게 독점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CIA가 CCTV와 스마트폰 그리고 스마트 TV를 이용해 일반인들에게까지 도청이나 감청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2013년부터 현재까지 작전명 우눈천사 해킹 프로젝트를 통해서 IT 가전제품에 침투할 수 있는 1000여 개 이상의 해킹 무기를 직접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역시도 이 해킹에는 피해갈 수가 없었고 막을 수 있는 법적 권한조차 없었습니다. 딥스들이 지금껏 추진했던 우눈천사 해킹 프로젝트는 다르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산하의 CIA와 NSA, 마지막으로 그들의 산하기업인 IBM을 통해서 구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MS의 윈도우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던 자들은 미 국방부와 IBM이었고 1998년 구글의 설립 역시도 IBM과 미 국방부가 구글 창립자 2명의 젊은 유대인 대학생으로부터 빅데이터 개발에 필요한 돈과 기술을 직접 지원해줬고 그 기업 설립까지 추진해준 것이 다름 아닌 구글이라는 기업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부시 행정부는 미 국방부와 MS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했고 오바마 정부는 미 국방부와 구글의 빅데이터 프로젝트 공약에 모든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구글과 MS는 미국 딥스들의 정치적 소나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잘 다듬어진 꼭두각시 기업이었다는 사실이고 전 세계 정보를 아무 허락 없이 무단으로 도용한 천인공노할 스파이 범죄 기업이었던 셈인 것입니다. 결국 구글과 MS의 창설, 윈도우와 안드로이드의 탄생 역시도 모두 감시 통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계획된 딥스들의 치밀한 시나리오였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고 윈도우와 더불어 구글의 빅데이터 산업 성장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MS와 구글은 모두 똑같은 투자 방식으로 미 국방부와 IBM의 돈과 기술력을 통해 성장을 했고 안드로이드와 윈도우는 CIA와 NSA의 정보 수집을 위해 보안을 일부러 취약하게 만들어 전 세계에 배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CIA와 NSA는 어나니머스라는 점조직들을 통해서 이 정보들을 마음대로 강탈하고 이용했고 또 그들을 포섭해서 이 정보들을 취합했습니다. 결국 CIA와 NSA는 어나니머스의 그림자 뒤에 숨어서 그들의 정보를 마음껏 갈취했고 그 모든 책임은 어나니머스로 돌려버리면 과연 그 책임을 누가 짊어지게 될 것인가? 짊어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도구적인 용도로 어나니머스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연관점을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구글이 MS가 해왔던 그러니까 윈도우가 해왔던 일을 이제는 안드로이드가 대신 하고 있으니까 빌 게이츠가 더 이상 MS에 머물 이유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빌 게이츠는 MS에서 물러났던 것이고 다만 더 거대한 수익과 통제를 만들어줄 수 있는 아젠다를 추진하기 위해서 록펠러 재단 아래 설립을 했던 빌 앤 멜린다 재단을 통해서 그들의 우생학 아젠다였던 백신과 의학 산업에 서서히 손을 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윈도우와 안드로이드를 일부러 전 세계에 배포를 했고 그로 인해서 모든 정보들을 해킹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으면 물론 트럼프를 이용해 추진했던 해외 정보 감시법을 통해서 각국의 모든 정보 감시법을 미국 산하의 IT 기업들의 통제를 통해서 완벽히 무력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딥스들이 만든 해외 정보 감시법이 모든 지역에서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2곳이 이 해외 정보 감시법을 비껴나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모사드고요. 다른 하나가 스위스의 BIS 은행입니다. 왜 모사드와 BIS가 저들의 해외 정보 감시법에서 비켜나 있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저 해외 정보 감시법을 비껴나갈 수 있는 더 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CIA와 NSA는 그들 산하의 대표적인 기업인 페이스북, 버라이전, 구글, 아마존 등 미국 인터넷 통신 회사들을 통해 주고받은 정보들을 아무런 규제 없이 또한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미 정보기관의 해외정보감시법으로 귀속되어진 구글과 같은 기업들이 만든 지도와 안드로이드, 빅데이터 클라우드 시스템의 필연적인 데이터와 사진, 영상의 방대한 공유들로 인해서 세계 국가들의 CCTV와 스마트폰에 따른 모든 데이터, 정보, 검색, 교류, 열람의 권한을 저들이 자신들의 IT 기업으로 독점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고, 한 예로 그 독점 권한을 악용하면서 열심히 인기몰이를 끌고 있는 대표적인 게임을 말씀드리자면 바로 포켓몬고가 그 게임의 한 예라고 들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은 CIA와 NSA가 만들어낸 거대한 프로젝트의 일부였고, 각 나라의 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사가 열심히 구글의 식민지에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만들어낸 불편한 결과물들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 정부는 해외 정보법을 그들의 나라인 IT 통신 회사들만 이제 잘 조지기만 하면 나머지 국가들의 CCTV와 스마트폰의 이미지 데이터와 개인 정보들의 권한은 알아서 뒤따라오게 된다는 것, 즉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는 권한을 저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손에 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미국뿐만은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기 시작하면서 세계 각국이 미국과 같은 전례 없는 국민 감시 체제를 모두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현재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뿐 아니라 프라이버시를 중시한 유럽 국가들까지 개인 위치 데이터를 중앙 정부가 저장 관리하기 시작을 했고, 중앙 정부가 저장 관리하는 데이터는 구글의 빅데이터와 유튜브를 통해 세계 통계 자료로 사용되고 있음은 물론 각국의 모든 정보들이 코로나 통계치를 산출하기 위해 구글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이 유튜브와 인터넷을 규제하고 제재하려고 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과거만 보더라도 개인 위치 정보 수집은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었지만, 코19 이후 감염병 저지라는 명분으로 언제든 정부가 열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국민들의 의견 없이 멋대로 바꾸거나 새로운 추적 시스템을 아무런 동의 없이 현재 도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들로 인해 조지 오웰이 쓴 빅브라더의 거대 권력자들의 그림자의 실체가 코로나를 빌미로 세계 곳곳에 드리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들은 차후 보안과 그 투명성을 강화하면 끝나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논지는 그것이 아니죠. 지금 전 세계 CCTV와 스마트폰 가전들이 미국의 통신 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미 정보부에 독점 통합되어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미국의 빅브라더가 해외 정보법을 이용해서 서서히 그 독점 권한을 넓혀 나가고 있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진정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고, 만약 정말 소수의 누군가가 아무도 모르게 이러한 독점적 권한을 가져가게 된다면 말 그대로 그들은 의자에 앉아서 전 세계 모든 상황을 감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실제로 구현할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을 현재도 구현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 방어의 유일한 방책인 국경 봉쇄를 단행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시대는 저물고 중세 성곽 시대로 회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스템은 물론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기 위해서, 또한 그러한 사회적 인프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매우 좋은 조건임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19 감염, 공포와 혼란에 사로잡힌 국민들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전염병으로 인해 상권이 파괴되어 가고 있고, 국민들 스스로가 정부를 의존하는 중앙 정부 시스템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력을 자연스럽게 부여받은 정부는 국민을 모든 위협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그들의 중간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배민이나 카카오 같은 생활 플랫폼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서 국민 감시 시스템을 더욱 긴밀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들의 생활 플랫폼 침투로 인해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보는 것은 모두 자영업자들과 국민들임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데이터 자본주의를 이끌어온 구글, 페이스북 등 공룡 기업들이 자신들의 데이터 생산이자 소비자인 국민들의 삶을 감시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총체적으로 연결, 통합, 모니터링 하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사람들의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 체제를 직접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의도한 플랫폼 기반 데이터의 기업들은 우버이트, 배달의 민족 같은 먹거리 플랫폼을 시작으로 문화와 선동을 조작하고 있는 유튜브와 아프리카, 소비 취향과 구매욕을 조장하는 아마존 쿠팡, 그리고 친구 사이의 대화를 유도하여서 정보를 수집하는 페이스북, 카톡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모든 사람들의 성향이나 개인정보 행위를 여실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애플의 쉬리나 빅스비를 이용해서 저들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을 하고 사람들에게 아무런 동의 없이 이러한 정보들을 축적함으로써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엿볼 수 있는 자칭 신으로서 딥스들은 등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일9 위기 상황이라는 명분 하에 도입이 된 국민 감시 시스템이 경제 붕괴와 함께 맞물려서 사람들에게 아무런 의심 없이 뿌리내려 정착을 하게 된다면 빅브라더의 영향력 아래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규제를 받게 될 것이고 스마트 시티 조성을 통해서 더욱더 강력한 통제를 받는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코일9 방역 전선 밑에 깔린 빅브라더의 그림자는 매우 불길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바이러스가 국민 체제를 완전히 뒤바뀌어 가고 있음은 물론 그들의 통제 계획과 기업 관계도가 이 코일9 사태로 인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국민들이 현재로서 그들의 노골적인 개인 감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스마트폰 역시 백도어를 통해 완벽한 보안이 불가능하고 CCTV 역시 어디든 피해 다닐 수 없게 이미 너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자신들의 독재 권위 체제를 통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거치기 시작하면서 점점 감시 권위주의 국가의 모습으로 명확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류 미디어 역시도 코일9 공포를 일부러 부풀리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가진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일종의 역심리 현상을 노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빅브라더 세상은 코일9 사태로 인해 더 명확해지고 있고, 신세계 질서의 아젠다 의제였던 중앙정부와 탈세계화에 따른 중앙집권 반시장 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 현실로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신세계 질서는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닌 기정사실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로 인해 급증하는 통화 팽창과 지폐 화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돈을 코로나 경제 위기로 인해 마구 찍어내기 시작을 했고, 이로 인해서 기존 금리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으며 패드는 양적 완화를 강화해 각국의 정부 부채를 대폭 늘렸습니다. 이 같은 패드의 무한의 통화량 팽창으로 인해서 시중에 넘쳐나는 돈들은 갈 곳을 잃게 됐고, 투기와 투자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으면 물론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광풍이 몰아닥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비논리적인 주식과 부동산의 팽창 사태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패드는 제로금리 유지 위에 별다른 해결법도 없다 보니까 이 저금리 기조가 앞으로 코일9 사태로 인해서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이상 현상을 보이고 있는 주식과 부동산의 이 자산들이 현재 매우 버블이 끼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문제는 지금의 코일9 사태가 진짜 경제 위기가 아니고요, 코일9 사태가 사라진 이후 이 버블의 폭탄이 터졌을 때 진짜 경제 위기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충격에 대비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주식과 부동산이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안전자산의 도피처로 이것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금리의 상승과 맞물려서 이 주식과 부동산의 침체가 동반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리의 변동이 현재 관건을 불러오게 될 것이고, 금리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한 주식과 부동산이 폭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달러에는 그린백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미국 사회에서 지폐가 처음 등장했던 게 1861년이고 남북 전쟁을 치르는 동안 돈이 궁했던 링컨 정부는 지폐를 찍을 수 있는 권한을 정부를 통해서 얻고 그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폐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녹색의 종이 화폐를 만들었고요. 그렇게 달러의 모습은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했지만 녹색을 넣는 전통만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코일9 확산이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자 2020년 2월 말 달러 중 일부가 마치 중국에 몰아치는 코일9 환자처럼 격리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패드, 그러니까 FRB는 달러를 풀거나 회수하는 역할을 하고 일부 해외 은행들은 걷어들인 달러 지폐를 항공편으로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달러는 미국 금융 시스템 속에서 다시 순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코일9 문제가 커지자 연준과 WHO는 매우 황당한 조치를 내놨습니다. 갑자기 아시아에서 보낸 달러를 격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정책이 처음 시행된 건 2월 21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화폐 멸균과 정상까지 10일이 아닌 무려 20일이 넘게 걸리기도 했고, 심지어는 달러 자체가 완전히 묶여버리는, 그러니까 고립돼버리는 현상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규제는 신흥국뿐 아니라 곧 아시아 모든 달러에 패드가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준의 이 같은 방침으로 인해 결국 신흥국 경제의 화폐 유동성에 단기적인 자금 경색을 불러왔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로 인한 외화벌이의 수요마저 사라지게 되므로 달러난의 과속화가 진행되었고 힘들어하던 신흥국들은 그들의 의도대로 패드가 뿌려대는 무한의 양적 완화의 달러를 바닷물처럼 퍼마셔대기 시작하면서 신흥국의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FRB 그러니까 현재 패드가 코어19 화폐 전염의 이유로 신흥국의 단기적인 자금 경색을 유도했고 그로 인해 신흥국을 포함 아시아 국가들의 돈맥 경화가 심화되었던 것은 물론 그 낙수 효과마저 없이 지금의 경제 붕괴와 국가 부채를 만드는 요긴한 촉매제로 이것을 사용을 했고 연준은 덤으로 사람들의 비대면 결제를 유도하는 환경까지 조성하는 일거양득의 이익을 얻어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걸 바꿨고 물리적 지폐는 전염 우려 때문에 만지기 꺼리는 존재로 변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무언가 만지는 걸 꺼리는 분위기는 현금을 주로 사용했던 유럽의 지폐 수요마저 줄게 만들었고 경제의 위기는 이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영국만 보더라도 우체국 ATM기 중 약 3분의 1을 2022년 3월까지 폐기한다라는 계획이 등장하기까지 했는데 전년 대비 화폐 이용률이 80% 가까이 떨어졌다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디지털 화폐 흐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비트코인이죠. 최근 비트코인 1비트코인의 시세는 금을 대체하기 위해 금융 딥스들이 의도적으로 비트코인을 거래하기 시작하면서 무려 3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고 금융 딥스들의 의도대로 금을 대신할 가치의 명분으로 현재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원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코인들은 언제든 새로운 시스템에 사장될 수가 있고 1비트 또한 금을 기준으로 명확히 그 가치를 선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금융 딥스들은 자신들의 실물 가치인 금을 숨기고 반대로 디지털 화폐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을 대신할 무언가를 찾아야만 했고 그것이 지금의 비트코인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가의 큰손과 기관 투자자, 금융 딥스들이 일부러 비트코인의 거래를 활성화해서 비트코인의 가치 버블을 급등시켰던 이유도 아무런 실물 가치가 없는 비트코인에 실물적 자산을 부여하기 위한 ETF 승인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지른 행위였고 반대로 금의 가격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비트코인의 가격은 저들이 ETF 승인을 얻기 위한 의도적인 가격의 버블이란 이야기고 이후 ETF가 승인이 나게 되면 서서히 비트코인의 거품은 다시 조정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행여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ETF 승인을 얻지 못했을 시에는 언제든지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급락할 수 있는 위험성 또한 산재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쉽게 말해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안정적인 금의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투기의 성향을 여전히 띠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어떤 이유로든 비트코인의 거품은 다시 조정이 될 것이고 이 가치가 조정이 될 때쯤 다시금 금과 달러의 상승 랠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민첩하게 판단을 하셔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디지털 화폐 대표적인 글로벌 투자 은행인 JP모건은 비트코인 같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화폐 JPM 코인을 상용화한다고 밝혔고 현재 전 세계 320여 개 은행의 결제용으로 10월 말부터 활용 중에 있습니다. 흔히 언론에서 디지털 화폐가 민간과 기업, 국가의 3파전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완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결국 BIS와 패드의 규제 아래에서 통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빚이라는 담보를 가지고 있는 은행의 강력한 금융력을 와해시키기 매우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지금의 전자금융법에 의거해서 대출의 독점적인 권한만은 여전히 은행에게 주고 있고요. 민간 기업은 다양한 화폐 유동성을 유도하는 역할인 이체와 송금의 빈도를 넓히는 역할을 담당하는 쪽으로 포지션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마윈의 엔토그룹 역시도 중국 정부가 제재하는 그 이유가 바로 금융업의 선을 넘어갔기 때문이고 결국은 중국 정부가 이것을 제재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엔투그룹은 결국 중국 정부에 의해서 일반 은행과 같은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대출을 하려고 했다가 중국 정부에게 통수를 제대로 맞은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재는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딥스들이 만든 금융 시스템을 마음대로 침범했을 경우 그 단죄를 받는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원래 디지털 화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이유는 통화정책, 그러니까 투자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는 마이너스 금리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디지털 화폐가 마이너스 금리를 더 쉽게 이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보통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면서 그 이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면 돈을 맡기더라도 거꾸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미 유럽 중앙은행이나 일본 은행은 2016년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고, 미국은 제로 금리고 한국은 제로대 금리입니다. 이것은 모두 경기 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그 정책을 펼치고 있었지만 뿌린 만큼 돈을 돌지 않았고, 마이너스 금리에 따른 낙수 효과도 거의 없다 보니까 생각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 같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 효과가 크지 않았던 이유 중 가장 크게 지적되었던 것이 바로 은행 때문이었는데, 마이너스 금리의 수수료를 은행 자신들의 책임이 아닌 개인이나 기업에 전가시키는 그러한 꼼수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등장했던 대안 중 하나가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권하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과거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자신들이 금융의 권한을 가져가겠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디지털 화폐 계좌의 돈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조절할 수 있고, 은행의 꼼수와 통화정책 두 가지의 힘을 회복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저들이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의 중앙은행이 더욱더 강력한, 현재보다 더욱더 강력한 경제 정책을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그 권한을 갖게 되고요. 시중은행의 검은 돈의 통제를 더욱더 간편하고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음은 물론 기업의 대출과 규제에 관한 문제도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금융 권한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CBDC 화폐 계획을 추진하는 이유는 사실상 은행의 부조리함을 막기 위해서가 아닌 자신들이 더욱더 강력한 돈의 통제를 갖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면 지금의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이 뽑아대는 대출에 대한 빚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변형하게 될 것이고, 결국 기존의 금융 인력들이 대폭 감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중앙은행 독점체제의 디지털 화폐 계획이 추진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해 정부가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중앙은행과 그들이 계획 중인 CBDC 디지털 화폐법에만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죠. 우리는 그동안 딥스들에 의해 너무나도 많은 채무를 지었기 때문이고, 이렇게 빌린 채무들은 그들을 위해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지난 2세기보다 2020년 6월에 더 많은 돈을 인쇄했습니다. 6월 미국 재정 적자는 8,640억 달러, 이는 1776년부터 1979년 말까지 발생한 총 부채보다 더 많은 돈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탓에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검토하는 흐름은 한층 더 강화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중국과 미국은 먼 과거부터 화폐 통제권을 통해 글로벌 경제를 꽉 쥐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의 디지털 화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폐는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추적이 어려운 현금과 달리 디지털 화폐는 소유자의 데이터베이스에만 그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나 정부와 중앙은행은 빅브러더 감시로 인해 디지털 화폐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노골적으로 훔쳐볼 수가 있습니다. 저명한 금융 전문 저널리스트인 블래스콧은 이를 두고 소수만이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지불 감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중국 역시 시진핑 주석이 등장한 뒤 자본 통제가 강화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디지털 화폐는 시진핑의 독재 정치 내에서 강력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그만큼 디지털 화폐는 중앙 정부의 통제에 의해 유지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세상이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으로 흘러가는 것 역시도 바로 우연은 아닙니다. 현재 중국이 디지털 화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속도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국가가 되기를 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중국 사회주의 시스템은 다른 민주적인 국가들에 대해서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 중심의 경제, 금융, 기술, 지정학적 힘이 확장이 되면 중국의 디지털 통화는 세계의 더 많은 지역에 발빠르게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중국이 노리고 있는 건 미국 통화 패권의 일부분을 가져오는 것이고요. 전부가 아니라 아시아의 경제권을 자신들의 화폐로 쥐 흔드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디지털 통화 정책을 제재하기 위해 미중 무역으로 열심히 견제를 하고 있지만, 애석하게도 디지털 분야는 지금에 와서 미국과 거의 대등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최근 저우 샤오짠 전 인민총재는 헝가리에서 열린 유라시아 포럼에서 디지털 위안화 목표가 미국 달러 패권을 막는 것이라고까지 말을 했지만 그렇다고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국이 제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도 미국의 기축 통화의 지위가 당장에 무너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도 그것을 원하지 않고요. 이 말의 의미는 코로나로 인해 달러의 붕괴가 급속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맞지만 미국이 당장에 풀어야 할 숙제로 보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기축통화가 힘없이 무너져 버린다면 디지털 화폐 시장 역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고 달러의 급속한 붕괴는 중국의 수출 경제 성장에도 그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굳이 다른 곳에 비유하자면 현재 휘발유와 경유차가 전기차 시장에 의해서 사장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아무리 발버둥 쳐본들 전 세계가 달러로 결제되고 있는 기축 현상을 강제로 바꿀 수 있는 힘도 없고 그것을 무리하게 빼앗아 봤자 금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공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현재까지 아무도 달러의 붕괴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중국 디지털 위안화가 달러를 위협한다는 것은 분명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의 달러 시장 지배력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는 만큼의 그런 빠른 속도로 당장에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조건 속에서도 달러는 경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발빠른 속도로 붕괴되어 가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미국은 디지털 달러를 마냥 외면할 수도 없고 그 시기가 임박해 왔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과 패드가 디지털 달러 연구에 현재 열심히 몰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잠재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는 CBDC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며 먼저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제롬 파월이 지금 말씀드렸던 디지털 달러 발행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매우 큰 자신감을 드러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달러가 약해질 때마다 달러의 종말론은 매번 제기가 되긴 했지만 결국에는 모두 달러의 승리로 끝났다라는 달러 지배권의 영향력의 힘이 아직까지는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말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패드는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코일19 사태를 통한 역대급 통화량 정책이 불러올 달러 가치 하락의 여파를 전혀 예견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러함에도 분명한 것은 달러 발권력은 여전히 유지되면서 디지털 화폐의 전환점을 맞아야 중앙은행들의 디지털 화폐 시스템이 금이 가지 않기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들과 BIS는 지금의 달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겠지만 달러의 가치는 한동안 백신 코로나 종식 이후 서서히 하락세를 보이다가 경기 회복에 따른 양적 축소 단행으로 인해 달러의 가치가 다시 끌어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비트코인의 흐름을 잘 예의주시하면서 가치가 떨어진 달러와 금을 다시 사들이고 안전자산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매우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변화되어가는 세상과 빅브라더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4차 산업과 코일19 사태로 인해서 이 개별적인 현상이 과거보다 더욱 강력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가고 있으며 해외 정보법을 통해 IT 기업을 길들이고 그것을 통해 각국의 CCTV와 스마트폰 그리고 중앙 정부를 코로나 명분으로 서서히 저들이 잠식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금융 역시도 민간의 암호화폐와 기업 발행 코인, 국가의 3파전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주류 미디어의 말과는 다르게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하면서 은행의 대출과 기업 화폐의 유통의 역할 분담을 분명히 나누어줘서 협력적인 구조로 만들었으며 중앙은행은 그간의 부채를 통한 발권력으로 새로운 디지털 화폐에 여유 있는 선두주자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닌 계획대로 흘러갔던 것이고 코일19 사태를 통해 주류 언론에서 대중들에게 공포심만을 열심히 심어주고 있는 동안 딥스들은 그들에게 신세계 계획을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과감히 추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그들이 신세계 질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는 단 3가지입니다. 그것은 빅브라더와 금융, AI죠. 이것은 실제로 아젠다 2030의 9번째 목표로 할 수 있는 탄력 있는 사회, 기반 시설 건설,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장려에 따른 혁신 촉진 의제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모두에게 해당된다면 당연히 좋은 의미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껏 아젠다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만약 저들이 지금까지 만든 아젠다가 인류를 위한, 인류의 행복을 위한 그러한 아젠다였다면 세상이 지금처럼 처참하게 빈부격차와 경제위기의 고통으로 인해 무너질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젠다의 의제는 철저히 소스 딥스들만의 목표이며 그들만이 누리는 눈높이에서 아젠다를 분석하게 된다면 결코 좋은 의미들이 아님을 잘 알 수가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과거의 IMF처럼 금이고 자산이고 저들에게 몽땅 빼앗기지 않기 위한 또한 무엇을 대비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되고, 이제는 그들이 우리의 영혼까지 잠식하려 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남기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